정전 70주년을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에서 오늘 심야 열병식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하며 중러와의 밀착을 강화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범행 전 인터넷에서 홍콩 묻지마 살인 사건을 검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홍콩의 쇼핑몰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졌던 사건입니다. 서울 동대문 청량리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비리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마음대로 직원을 뽑아 억대 상여금을 지급하고 주변인들에게 오피스텔을 공짜 분양했다는 의혹입니다. YTN이 단독 보도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셔서 고맙습니다. 이 나라가 걱정을 마시고 편히 쉬세요. 뉴스앤이슈 2부 이어갑니다. 네, 6.25 전쟁 국군 전사자 7명의 유해가 73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도착한 영웅들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이제 곧 국군 전사자께서 내려오시겠습니다. 젊음을 나라를 위해 바친 호국영웅 고 최임락 일병 등 7명 유해가 천천히 공군 시그너스 수송기에서 내려집니다. 6.25 전쟁 국군 전사자들이 73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영웅들이 고국의 땅을 밟자마자 예포 21발과 함께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전사자께 대하여 경례! 전쟁의 아픔을 다룬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OST가 연주되며 전사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고 최임락 일병의 막내 동생은 형을 위한 편지를 읽다가 목이 맵니다. 형님이 이 나라가 걱정을 마시고 편히 쉬세요. 저도 형님을 찾아주신 대한민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랜 세월 뒤에서야 최 일병의 유해 위로 올려진 참전기장. 정부는 최고의 예우를 다해 전사자 7명을 맞이했습니다. 유해는 임시 안치됐던 미국 하와이를 떠나오며 시그너스 수송기 승객 좌석에 자리를 잡았고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할 땐 F-35A 스텔스 전투기 4대의 엄호를 받았습니다. 봉환식을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고국으로 돌아온 유해 중 유일하게 신원이 확인된 고 최임락 일병은 대전 현충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유해 6위는 신원 확인을 위한 정밀 감식과 유전자 검사 등이 진행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오늘 저녁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기념식이 열립니다. 기념식은 22개 참전국 대표들을 포함해 유엔 참전용사와 후손, 6.25 참전 유공자 등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0분 동안 진행됩니다. 보훈부는 70년 동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성장에 기여한 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헌신에 감사와 연대를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탄생한 한미동맹이 오늘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포고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동맹이 계속해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는데요. 올해 포고문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향한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네, 북한은 오늘을 전승절이라고 주장합니다. 평양에서는 대규모 열병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설을 할지 부인 리설주나 딸 김주애를 대동하고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승절 행사 참여를 위해서 방북한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무기 전시회를 참관했습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미국의 첨단 무인기인 글로벌 호크나 프레데터와 흡사한 형태들의 무기들이 보였고요. 화성 18형과 17형 등 각종 ICBM이 전시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정전 70주년 기획,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한미 동맹을 되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를 맺은 건 6.25 전쟁이 끝난 지난 1953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간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거듭했고, 이제는 가치 동맹의 기반 위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본격 진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70년 한미 동맹의 발자취, 신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동맹은 6.25 전쟁 과정에서 태동했습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낙동강까지 밀렸던 전세는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역전됐지만 3년여의 전쟁에서 미군 3만 3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혈맹 관계는 1953년 7월 정전협정에 이어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이어졌고 공식적인 한미동맹이 출범했습니다. 이후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를 보장하는 핵심 축 역할을 해왔고 이런 튼튼한 안보의 토대 속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전쟁 직후 67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32,886달러로 500배 가까이 뛰었고 국내 총생산은 1조 6천억 달러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초기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원만 받던 한미관계는 미국이 주도한 베트남전과 이라크전 파병 등을 계기로 서로 도움을 주는 동반자 관계에 이어 전략 동맹 관계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됐는데 군사 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 안보와 문화 콘텐츠까지 개념을 넓힌 것입니다.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our two nations. It's an unbreakable bond, forged in bravery and the sacrifice of our people. We go together. 한미동맹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 탄생한 혈맹입니다. 한미동맹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 동맹입니다. 특히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 동맹이 핵을 포함한 상호 방위 개념으로까지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내에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양한 부분, 군사안보, 경제, 기술, 사회 부분에서의 또 교류를 통해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복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정부는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이 같은 기념 사업을 연중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한미 동맹을 되돌아보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현주소를 짚어본 뒤 미래를 조망하겠다는 목표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한 수사도 보강을 거쳐 공범인 아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박 전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쯤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한 겁니다. 앞서 법원은 박 전 특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다소 이례적으로 자세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우선 박 전 특검 혐의의 핵심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일당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0억 원을 약속받고 현금 8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영장 청구 당시 검찰은 2016년부터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 입사해서 받은 연봉과 대여금, 퇴직금, 또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얻은 시세 차익까지 25억 원 규모의 이익이 결국 2년 전에 대장동 일당이 박 전 특검에게 했던 50억 약속의 실체를 뒷받침하는 배경 사실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던 만큼 검찰도 보강 수사의 핵심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네, 오늘 조사에서도 딸이 본 이익이 핵심적으로 다뤄지겠죠. 네, 검찰이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힌 부분,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바로 딸의 이익과도 직접 연관됩니다. 앞서 검찰은 수재 혐의로만 청구한 영장에서 이 돈을 직접적인 범죄 사실로는 적지 못했습니다. 딸이 이익을 본 때는 2016년 이후로 박 전 특검이 더 이상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지 않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해당 기간 박 전 특검이 금융기관 임직원은 아니었어도 국정농단 특별검사로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공직자가 일정 규모 이상 금품 수수를 받지 못하도록 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딸도 공범으로 묶어서 혐의를 더 탄탄하게 다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두 사람에게 청탁금지법으로 입건한 검찰은 가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24일 딸도 소환 조사했고 마침내 오늘 박 전 특검 당사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박 전 특검을 보고 딸에게도 거액의 이익을 준 게 아닌지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데요. 오늘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도 소환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50억 클럽 수사팀도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50억 클럽 수사 대상에 올랐던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지 5달여 만입니다. 곽 전 의원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역시 부모와 자녀의 공모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밝혀 혐의를 다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관계에 의문을 보인 건 물론이고 특히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이 곽 전 의원이 받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지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찰은 병채 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해 수사해왔고 관계자 조사 등을 마친 끝에 오늘 당사자를 불렀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곽 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서 받은 거액의 퇴직금이 결국 아버지를 대신해 받은 게 아닌지 등을 추궁한 뒤 조만간 곽 전 의원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11년 언론사 선배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소개한 인물입니다. 대장동 사업 당시 1,000만 원을 출자해 배당금 120억 원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수 겸 배우 수지를 국민 호텔료로 비방한 누리꾼에게 8년 만에 모욕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제3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수지가 출연한 영화 인터넷 기사에 언플이 많은 거품 국민 호텔료라는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서울에 있는 한 무인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범인이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너무나 능숙했던 범인, 겨우 15살밖에 안 된 중학생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난 24일 밤 11시 반쯤 찍힌 화면입니다.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한 무인 편의점이고요. 과자를 들고 계산기 앞에 선 앳된 소년 15살 A군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만 합니다. 바깥도 내다보고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 들고 계산기에 붙은 잠금 장치를 뜯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능숙한 손놀림인데 이렇게 잠금 장치를 완전히 뜯는 데 걸린 시간 고작 10초에 불과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가방에 현금 다발을 챙겨 넣는 A군. 순식간에 계산기 문을 닫고는 재빠르게 편의점 밖으로 사라지는 모습까지 CCTV에 담겼습니다. 도둑맞은 현금은 12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A군은 범행 이틀 만인 어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른 범죄에도 연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에 범행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서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지는 못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라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군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낮에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내고 신상이 공개된 조선이 범행 전 인터넷에서 홍콩 묻지마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 등을 받는 조 씨가 지난달 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홍콩 묻지마 살인,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정신병원 입원 비용 등을 검색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조 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5시간 가까이 경찰과 대치한 끝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오늘 오전 특수상해 혐의 현행범으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인천시 갈산동에 있는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까지 올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3월 이후 11차례 인상됐고 지난 2001년 1월 이후 2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경기 둔화 우려에도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생각만큼 잘 안 잡히는 물가 때문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입니다.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목표치에는 못 미칩니다. 유로존은 인플레이션이 5.5% 수준으로 미국보다 물가 상승 압박이 더 거셉니다. 유럽중앙은행도 오늘 저녁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역시 0.25%포인트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인플레이션율 100%를 넘었고요. 기준금리는 무려 97%에 달합니다. 아르헨티나에 이어 튀르키예는 기준금리가 17.5%, 브라질 13.75%, 멕시코는 11.25% 등 세계 각국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른바 통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요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로 가장 느슨한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일본입니다. 내일 낮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이번 달도 금리를 동결할 걸로 예상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달 인플레이션이 3%대로 물가 상승 압박이 여전히 강한 데다 낮은 금리 탓에 엔화 가치가 갈수록 떨어져 통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지난 1월 인상이 마지막입니다. 4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해서 3.5%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2%포인트로 역대 최대로 벌어진 데다 집중호우에 따른 물가 상승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미 금리 차에 대해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외화 자금 시장 상황은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내외 금리 차가 2%포인트까지 확대돼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지만 자본 유출입과 환율 변동은 금리 차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제와 금융 여건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받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서울 동대문에서 진행 중인 청량리 4구역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서 비리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장이 마음대로 직원을 뽑아 억대 상여금을 지급하고 주변인에게 오피스텔 등을 사실상 공짜로 분양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4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재개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4구역. 이달 말부터 65층 초대형 주상복합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자체가 실시한 재개발 실태 점검에서 추진위원회의 비리가 적발돼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위원장 임모 씨 주도로 저지른 비리는 현재 드러난 것만 25가지에 달합니다. 우선 재개발 사업 5년 동안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를 받지도 않고 10명 안팎의 직원들을 고용해 예산보다 30% 이상 많은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의 감사 결과 매년 추진위원회 직원들 월급으로 평균 1억 원의 예산이 더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지금 방만하게 예산이 집행된 것 같고, 인건비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추진위에서 조합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뭐 카드를 쓰던, 노점상 철거에 나간 용역 직원 4명에겐 한 사람당 수고비 1억 원이 나갔는데 위원회 결의도 없이 각각 상여금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방만한 예산 집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임 씨와 추진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복리후생비와 업무 추진비 등으로 10억 원 이상을 더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재개발 부지 지분이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권 특혜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분양권을 갖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뭐 쪼개기를 해서 아파트를 하나 더 줬다든가 아니면 오피스텔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아파트를 주고, 비리가 뿌리까지 깊어진 거죠, 지금 상황이. 추진위원회는 분양 순위에 관한 사업 규약을 임의로 바꿔 모두 130호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특히 임 씨와 사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에게 오피스텔 추가 분양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평균 시세 2억 5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30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그 공급 대상이 일반적인 그 도시정비,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에 맞지 않고 권리 가액이랑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게 그게 이제 그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난달 동대문구청은 행정명령을 통해 과다 지급된 배당금과 특혜 분양권 환수에 나섰습니다. 회계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위원장 임 씨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잘못 사용된 예산은 행정명령에 따라 모두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선 재개발을 진행한 도시정비업체에 용역비 대신 지급한 것뿐이라며 개인 횡령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YTN은 지난 21년 현직 경찰과 법원 공무원이 조폭 출신을 끼고 마스크 판매 사기를 벌인 정황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재판에 넘겨진 건 전직 조폭 한 사람뿐, 공무원들은 아직도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를 질질 끌면서도 제대로 입장을 내지 않아 의구심만 키우고 있는데요. 제보는 Y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직 경찰과 법원 공무원이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앞세워서 판매책 역할을 했는데 여기엔 조폭 출신도 끼어 있는 걸로. 전북 전주의 한 마스크 공장. 전직 조폭과 공무원들은 이 공장을 앞세워 돈만 챙기고 물건을 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액 2억 원이 넘는 사기 행각을 꾸민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법의 심판을 받은 건 조직폭력배 출신 송모 씨 한 명뿐. 송 씨는 지난 202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반면 경찰관과 법원 공무원 모두 현직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조모 경위로 이미 조폭 출신 송 씨 사건 판결문에도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전주지법 소속 공무원 이모 씨 역시 피해자가 마스크 사기 판매책으로 지목한 인물입니다. 다만 조 경위는 조폭 출신에게 협박당해 한 일이라고, 법원 공무원 이 씨는 자신과 관련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벌써 2년 반이 지났는데 검찰은 두 공무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여태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에서
전주지검으로 사건이 넘어온 지도 벌써 9달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다룰 때는 사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석연치 않은 지지부진 속에 전주지검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자세히 말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두 공무원에 대한 경찰과 법원 각각의 징계 절차도 장기간 멈춰서 있습니다. 그 결과 거액을 빼앗긴 피해자의 속만 계속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같은 전주에서 있던 공무원들이 그 봐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뭐 연기 해볼게하고 전쟁 걸리고 잠도 못 자고. YTN 김민성입니다. 네, 최근에 검찰이 일망타진했던 조폭 모임 사진입니다. 비슷한 나이대 젊은이들이 온몸에 문신을 하고 상의를 탈의한 채 술자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검찰은 이 모임이 또래 모임으로 불리는 조폭의 형태로 출생연도 뒷자리를 따서 1999년생은 99 모임, 2002년생은 02 모임 등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폭의 세대 교체는 올해 경찰이 검거한 숫자를 봐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3월에서 7월 사이에 검거한 조폭 1,589명을 전수 분석했는데요. 무려 절반 이상인 919명이 30대 이하 조직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MZ세대 조폭의 증가 배경으로는 SNS를 통한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꼽히는데요. 앞서 보셨던 사진도 전국 각 지역에서 서열 1등을 자처하는 MZ세대 조직원들의 모임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바로 10대 조직원 수입니다. 지난해에만 210명이 붙잡혔는데 2020년 154명에서 무려 36%나 늘어났는데요. 대기조라는 명칭으로 유사시 싸움에 동원되는 형태 모임에는 상당수가 고등학생이라는 검찰 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서민을 상대로 폭력과 갈취를 일삼다 검거된 경우가 52.4%로 절반을 넘겼고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보이스피싱을 일삼은 경우가 31.1%로 집계됐습니다.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경우는 16.5%였습니다. 검거된 조폭 가운데 구범 이상 상습 전과자가 45.5%, 초범은 겨우 8%에 불과했는데요. 검거된 조직원들을 상대로 몰수 추징한 금액도 92억 1천만 원에 이릅니다. 젊은이들의 돈벌이 수단이 이런 방식밖에 없는 건지 씁쓸하기만 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추가로 확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참사 전날 충북 지역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 단계가 내려졌는데 도로관리사업소 책임자들은 비상대기 하지 않고 퇴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충북의 담당 간부가 국무조정실 감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지하차도를 통제하는 게 본인 업무인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승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날인 지난 14일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후 4시 40분에 최고 단계인 비상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들은 즉각 24시간 비상대기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 산하 도로관리사업소 주요 책임자 3명은 퇴근을 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감찰에서 드러났습니다. 도로 안전 등을 총괄해야 했지만 밤 9시에 퇴근해 다음날 아침 7시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해당 책임자에게 비상 상황에 일찍 퇴근한 이유를 물었더니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충청북도 담당 간부는 참사가 난 궁평 2 지하차도의 도로 통제 권한이 본인 업무인지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궁평 2 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은 충청북도에 있지만 사고가 날 때까지도 산하기관인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알았던 겁니다. 담당 국장은 국조실 감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자기 업무인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참사 당일 오전 7시쯤 미호천교 수위 등이 통제 여건을 충족했는데도 충청북도와 도로관리사업소 누구도 도로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국조실은 밝혔습니다. 국조실이 참사 이틀 뒤 감찰에 나선 이후 지금까지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람은 모두 18명, 경찰을 비롯해 충청북도와 도로관리사업소 그리고 행복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직원들입니다.
국조실은 청주시와 소방의 상황 대응 문제점도 확인하고 검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어서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여야가 함께 수해복구 TF를 꾸려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가운데 잠시 뒤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하천법 개정안이 처리될 걸로 전망됩니다. 하천법 개정안은 중요성이 큰 지방 하천에 대해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사안인데 서희철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권 침해 사례도 학교폭력처럼 기록에 남기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확정은 아니고 당정 추진 방안인데요. 교권 침해 주요 사례로 꼽히는 학부모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항목에 추가하고 심각한 경우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근 공개되고 있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수준은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지난 스승의 날 YTN 역시 일부 학부형들의 도 넘은 교권 침해가 상습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가 그 유명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애가 그렇게 했더만 얘도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완전 잘못으로 욕 한 번 했다고 몰고 가는데 내 이 교감 내가 가고 포기해놓을 거야. 너는 밥 처먹고 학교에 사는 일이 뭐고 도대체? 와 진짜 X네 이거. 당신 어디 있는데? 교무실로 가면 되나? 네, 교무실로 오십시오, 그러면. CCTV 없는 마당에서 만나자. 의도자에 나오면 알았나? 네, 상황이 이런데도 지금까지는 교사들이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고 일선 교사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녹취로 들은 피해 사례들이 최근 쏟아지고 있는데 교사 대부분이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교육부가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여기서 나온 공식 실태 조사를 보면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년간 접수된 교권 피해 사례만 10,000건에 육박합니다. 대체로 자잘한 사안들은 신고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정도가 심한 사안이 이 정도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92% 이상이 학생에 의한 교권 피해 사례지만 유독 초등학교에선 학부모에 의한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됐습니다. 비율이 33.7%인데요. 중학교에선 학부모 교권 침해가 4.9%, 고등학교는 5%에 불과한데 초등학교는 어린 자녀를 대신해 학부모가 민원을 넣다가 악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당정원 때문에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해 생기부에 남기자는 주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들이 혼재돼 있어서 국회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야당과의 협조가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남기겠다는 겁니까? 네, 먼저 지나친 악성 민원이 대상이고요. 교권 침해 항목에 보호자의 악성 민원을 신설하고 피해 교사의 요청에 따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검토됩니다. 이 밖에 학부모가 교원들에게 전화나 문자, SNS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시간대와 방식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별도 민원 담당자를 거쳐 소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도 강합니다. 별도로 교육부에서는 학생 인권조례 개정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지금은 권리만 나열됐고 학생의 의무에 대해선 언급이 없는 만큼 이 부분을 개정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폐지를 원하는 쪽도 있었지만 일단 전체 시도교육 간의 협력을 얻어야 하는 사안이고 교원단체들 역시 폐지에 대해선 의견이 다른 만큼 일단 학생의 책무와 의무에 대해 언급하고 지나친 권리에 대한 부분은 걷어내는 방식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 일정이 있다고요?
네, 먼저 오늘 오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입직 3년 이하의 저연차 초등학교 교사 10여 명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조 교육감은 서희초 교사 사망에 대해서 사과하고 저연차 교사들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임용돼 교실을 운영하며 겪었을 고충이 남달랐을 거라며 교권 침해 대응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차별, 지역별, 급별 선생님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소통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소속 2030 교사들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교권 침해 관련 3만 명 규모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 토요일 오후엔 전국의 교사들이 서울 광화문에 모여 서희초 교사들의 추모식을 열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네, 보신 대로 땅에 떨어진 교권을 회복하고 교단을 지켜달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 교사는 예비 살인자라고 말해서 논란입니다. 윤건은 교육감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않을 공부를 대학 때 하고 현장에 나가야 된다. 본인이 예비 살인자라는 걸 인정하고 나는 살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했는데 네, 다른 것도 아니고 교사들을 모아서 강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희초 교사의 일기장이 공개된 다음 날이기도 했고요. 윤건영 교육감은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가며 교사의 살인을 강조했습니다. 망치나 칼 가지고 상대방의 물리적 생명, 생리적 생명을 끊는 게 살인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어린아이들의 자랄 수 있는 새싹을 자르는 것도 오히려는 살인이고 완전 범죄에 가깝다. 이 발언이 전해진 직후 교사들은 반발했습니다. 자기 검열 잘하라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지적에 교육감이 이런데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기대할 수 있겠냐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거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반발이 잇따르고 논란이 확산하자 윤건영 교육감은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사의 자세를 얘기하기 위한 거였고 헌신하는 교사를 위하겠다는 걸 강조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교사 수천 명이 거리로 나오고 정부가 대책을 논의하는 중에 나올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교사의 검열을 요구하기 전에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교육감 스스로를 검열했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Some will go hungry, some will starve, many may die as a result of these decisions. 해안가 작은 섬처럼 보이는 검은 뭉치. 사실은 돌고래 떼입니다. 언뜻 보면 하트 모양을 담기도 했는데요. 돌고래의 즐겁고 아름다운 일상이 담긴 희극 같지만 현실은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호주 남서부에 있는 바다였습니다. 여기 모여있던 돌고래 모두 100마리 정도였는데요. 얼마 뒤 수심이 낮은 해변가로 몰려와서 좌초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돌고래 몸이 반도 잠기지 않을 정도로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모습이 안타까운데요. 50마리가 넘는 돌고래가 폐사한 걸로 파악됩니다. As we've seen, 52 whales, I understand, have perished. So we've got 45 in the water, and hopefully we can get them away and save them. But has there been a solution to whale stranding? This event sadly occurs from time to time
over many decades in the past and who knows how long in the past. 불과 열흘 정도 전 영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돌고래 500마리 가까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수심이 낮은 해안가로 밀려왔을까?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건 아닙니다. 다만 돌고래들이 사는 호주, 뉴질랜드 아래쪽 심해 아열대 해안과 남극해가 만나는 지역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역으로 이곳은 해양 생물이 풍부해 돌고래들이 대규모 집단을 이루며 살아가는데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먹이가 줄어들어 해안가까지 나왔다가 좌초됐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플로리다 남부에선 실제로 해수 온도가 38도를 넘어서면서 산호초가 모두 폐사하기도 했는데요. 식물과 동물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한 기후위기, 인간인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는 촌캉스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천 명성산 자락에 위치한 자연농장입니다. 숲길을 따라 꽃길 체험에 나선 여성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부처 향에 한번 맡아보세요. 와우, 안 나요? 향 좋아요. 포천 지역에서만 자생한다는 반려식물도 직접 심어보고 한낮 기온이 올라가자 계곡물에 발을 담근 채 도란도란 이야기 산매경에 빠집니다. 항아리에 삼겹살을 매달아 굽는 이색 먹거리 체험까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색다른 경험입니다.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그 농촌 체험을 이렇게 자연 속에 와서 이렇게 즐기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고 정말로 힐링이, 자연 힐링이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고려 때 지어져 조선시대 고을원님이 살았다는 600년 된 고택입니다. 자연과 한옥의 조화가 멋스럽습니다. 200년 된 황토방에서 하룻밤 추억을 새기고 임금님 수라상을 받는 호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식기와 음식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 무료 관람은 덤입니다. 음식도 좋고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좋다 하시는데 특히 문화가 곁들여 있어서 전통 한옥에 또 좋은 작품들이 이렇게 있어서 박물관에 관람하시고 하면은 정말 좋아들 하시거든요. 정경련이 농촌관광 대국민 인식조사를 벌였더니 농촌관광을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68%에 달했습니다. 선호하는 이유로 자연풍광, 이색체험 즐길거리, 맛있는 음식을 꼽았습니다. 농진청이 농촌의 참신한 매력을 전하고 방문객들이 만족하는 체험 식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의 촌캉스 명소 15곳을 선정했습니다. 농촌은 지역마다 특색 있는 환경, 문화, 지역 특산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연결된 다양한 체험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체험을 하신 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때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대 최악의 무더위가 예고된 올여름. 쾌적한 시골 정치를 만끽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촌캉스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YTN 최명신입니다. 푹푹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기온뿐만 아니라 습도도 높아서 더 후텁지근하게 느껴지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2.2도까지 올라 있고요. 불쾌지수도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입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 시 온열 질환이 우려되니까요.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저녁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전국에 5에서 많게는 80mm 이상이 되겠고요.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낮 동안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3도, 광주와 대구 34도, 경주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앞으로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주말인 모레는 중부와 전북 지방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피서 떠나시는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